기후학교.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아름다운 청년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지구를 지킨다 그러긴 좀 부끄럽네요. 네, 아니 저는 아름다운 청년에서 부끄러워하실 줄 알았더니. 부끄럽습니다. 네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제 느낌에 오랜만인 듯해요. 그동안 어떻게 많이 바쁘셨나요? 바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총선 기간이 좀 있었어서 총선 때 또 아무래도 기후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랑 어떻게 하면 더 선거라는 공간에 맞게 공유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게 바쁘신 동안 오늘의 기후에 못 나오신 만큼 오늘 또 중요하고 센 얘기를 딱 들고 나와주셨는데요. 퀴즈 정답부터 공개를 할게요. 여러분 지금 계속 정답 보내주고 계시네요.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 변론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21일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데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래 세대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합니다. 지금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행복할 권리를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법정에 나와서 발언을 할 그 미래 세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번 12살, 2번 15살이었는데요. 힌트는 초등학생이었지만 그래도 15살도 놀라운데? 하고 두 가지 중에서 망설이셨을 듯해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12살입니다. 네. 12살이 지금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죠. 마지막 변론을 하는 건가요?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아시아 최초의 소송이고 이제 내일 변론을 하는 분이 12살이잖아요. 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세계 최초의 사례인데요. 그 복중 태아가 청구인으로 지금 그 기후 소송을 내는 청구인으로 청구를 하셨고요. 네. 그거는 세계 최초랍니다. 네. 이 청구이니까 태아의 어머니가 지금 복중 태아를 그쵸. 청구인으로 올린 거겠네요. 그분이 원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로 하려고 했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복중에 있는 아이야말로 정말 이런 소송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또 나왔을 때 오히려 또 이런 소송에 참여했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변호인단이랑 상의를 해서 청구인으로 저기를 했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다. 네. 그만큼 미래 세대가 이 기후 환경 변화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일 텐데요. 아시아 최초라고 해서 그래? 하고 제가 좀 놀랐는데 이 소송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왜 이 내일 공개 변론이 진행이 되는지, 이 소송은 뭐였는지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이 소송은 이제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이나 이 정책들이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미래 세대라고 칭하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아기들이나 혹은 아까 얘기했던 복중 태아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 생명권 침해, 여러 가지 침해 기본권들을 침해 당한다라고 하면서 국가가 결국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 대응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이분들이 대응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 하고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이 건은 지금 원래는 4개의 소송이 하나로 병합해서 이제 내일 병합해서 이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이제 2020년도에 청소년들이 제기했던 청소년 기후 소송이 있었고 2021년도에 시민 기후 소송도 있었고요. 2023년도 이게 작년이죠. 그때 이제 아기 기후 소송을 또 제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의 헌법 불합치 소송을 또 냈는데 그걸 합쳐서 병합해서 하나로 저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는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 어떤 정책을 하겠고 언제까지 이렇게 달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파리 기후 협정을 토대로 했을 때 이건 자율성이 입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할 만큼 했고 우리는 제조업 중심 국가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오히려 작성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 협약에 기초한 탄소 중립 계획도 지금 볼 때는 미흡하다. 이 속도로는 안 된다. 이게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좀 업자들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운동가들 표현은 탄소 중립 포기 계획이다. 탄소 중립 포기 계획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하실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좀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네. 이 계획도 사실은 되게 미진하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목표를 잡아야 된다가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그렇게 잡은 계획마저도 그 로드맵을 따라가 봤을 때 현실성이 있냐? 그 노력을 하겠다라는 계획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줄이겠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네. 조금씩 줄이겠다가 마지막에 한 2, 3년 네, 2, 3년 동안에 거의 75%를 지금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 많은 기후학자들과 심지어 청소년들마저도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정부가 2027년 앞으로 혹시 대선이 지금 언제 있을까요? 2025년에 있나요? 2027년이 맞을 겁니다. 네. 네. 2027년 대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선 7년까지는 조금 줄이고 그 다음 3년 동안 나머지 75%를 줄여라. 네.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겠냐 하고 이제 다들 우려하면서 헌법재판소까지 간 거네요. 네. 그럼 초등학생인데 지금 12살이면 그렇죠. 6학년인가요? 그렇죠. 6학년이죠. 흑석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언대에 직접 서서 어떤 얘기를 이 친구가 할까요? 굉장히 놀랍네요. 그쵸. 씩씩한 친구예요, 아주. 근데 어떤 얘기를 할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일단 이분은 좀 계기가 사촌 동생을 생각하면서 또 뭐 그렇게 또 경각심을 자기가 갖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나이에 우리가 봤을 때는 12세도 네. 굉장히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네, 나이지만 본인의 사촌 동생을 더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서게 된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제가 경향신문이랑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발언을 거의 활동가처럼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2%씩 줄이다가 75% 줄인다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우리가 방 청소나 정리를 해도 큰 것들 아주 그냥 바로 소각용 쓰레기나 이런 것들 큰 것들을 다 하고 나머지 조금 남은 것들이 이제 어려운 것들 치우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하는 건데 그 순서에 보더라도 이건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어이없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네요. 네, 그쵸. 어머니가 방을 안 치워주고 직접 시켰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똑똑한 지혜가 생기는구나. 네. 아하.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자기 사촌 동생을 보면서 기후 위기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놀랍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떠냐면요. 30대, 20대 청년들이 우리 프로그램 마이크를 잡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탄소 절감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미래 세대세요 하면서 듣게 되는데 여기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군요. 갑자기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근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래 세대라는 표현을 이제 편의상 쓰긴 하는데요. 이게 저의 또 문제의식은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미래 세대라고 하는 순간 현재에 없는 미래의 가상의 어떤 그 피해들로 사람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들은 지금 현재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료 시민들이고 지금부터 뭔가를 같이 도모하고 우리보다 더 최전선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 세대라는 표현만으로는 그분들을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 어린이, 아기들, 청소년들을 미래 세대야라고 얘기를 하면 미래 성인이 될 때까지는 뭘 안 해도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그쵸. 오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네. 그 기후 소송 관련된 미국
기후 소송 그 사례를 다룬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청소년들이 이제 미국 연방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과 미래가 우리 스스로는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선택들에 의해서 결정됐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본인들이 미래 세대라고 이렇게 통용이 되면서 전혀 선택의 폭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좁았지만 그렇죠. 이들의 삶은 완전히 이들이 개입할 수 없었던 선택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얼만큼 늘릴 것인가,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 투표를 붙인다 했을 때 청소년 어린이들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워가지고 빚어지는 절감되지 않는 탄소의 피해는 그분들이 더 그렇죠. 오랫동안 겪는.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죠. 그 수학여행지를 네. 졸업생들한테 물어보는 것 같다. 맞아. 네. 아, 그렇네요, 진짜. 네. 교복을 무엇을 입을까 투표를 학부형들한테만 하고 학생들한테는 그렇죠. 안 한다든지. 아, 그렇네요. 그러면 정말 내일 공개 변론을 직접 나와서 하는 이 6학년 어린이의 이 순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미래 세대라고 보류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참여하는 어떤 순간일 텐데요. 헌법에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헌법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이걸 그냥 무심히 넘겼어요. 그럼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 헌법에 없다고 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뭐 읽었는데 지금 이 맥락에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구나 이게. 네. 누구도 행복할 권리를 침해받으면 안 되는데 이 누구나의 지금 미래가 아닌 현재 세대, 현재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이 다 포함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중요한 말이었구나 싶은데요. 이런 비슷한 해외 사례가 있었을까요? 해외 판결이나?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정부를 상대로 내는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있긴 있는데요. 네. 조금 우리가 괄목할 만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판결은 작년에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라고 네. 하더라고요. 연방헌법재판소에 이제 환경단체들이랑 여기에서 독일 정부를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요. 독일 그 연방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처럼 2030년 이후에 굉장히 갑자기 2030년 이후의 계획은 우리나라도 지금 없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네. 근데 2030년 이후의 노력들이 표시되지 않으면은 어렵고 이게 지금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적게 하고 그때 많이 했을 때 인간의 삶이 절대 정상적일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독일 연방 정부에다가 이게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실제로 독일 연방 정부는 그 이후에 보안 입법이 돼서요. 굉장히 강도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는 걸 2045년으로 땡겼고요. 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우리나라가 아까 40%였잖아요. 원래는 55%였거든요. 근데 그걸 65%로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없었던 2040년까지 88%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크게 작동했고 이게 지금 세계 각국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하,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과 이어서 5부에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범준의 노래로 잠깐 듣고 인사드릴게요. 사랑에 빠졌죠.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빠콩님은 열무참치 고추장 비빔밥 먹고 이게 다 넣어서 비비셨군요. 간만에 마님과 동네 하천 걷기 나왔습니다. 설거지 봉사는 이따가 음악 공작소 시간에 하려고요 하셨어요. 걸으면서 듣기에 오늘의 기후가 또 괜찮죠. 하천 걸으면서 좋으시겠어요. 자연 속에서 듣는 오늘의 기후. 그리고 아까 밀라노의 서령님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서 제가 당연히 3부의 노광준 PD님 벌들의 호텔 얘기할 때 좋은 얘기겠거니 하고 읽었다가 아니어서 으하고 당황했거든요. 그런데 서령님이 하하하 좁은 폰으로 쓰다 보면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이 꼬입니다. 저도 개체수 감소를 지켜준다니 없는 것보다는 좋다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잘못 썼어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셨네요. 저도 긍정적일 거라고 읽었는데 어미가 이상해서 당황했어요. 그렇죠. 도심 안에 녹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개체수가 늘어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벌을 갖다 두면 우리가 또 녹지를 넓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또 서령님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짐을 후일로 떠넘기려는 건 무계획과 다름이 없죠. 이런 정책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똑똑하고 용기 있는 미래 시민을 보고 있네요. 복중 시민님, 12살 시민님 응원합니다 하고 문자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또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신기한 기후학교에서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과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까 미래 세대에 대한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니까 그분들을 마치 무슨 시민권이 없는 존재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현재가 맞다. 현재 세대가 그랬는데 여기 마침 조성주님이 오늘이 성년의 날이래요. 20살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성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조성주님은 20살 때 은행원이 꿈이었는데 그때 은행원이 돼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새내기 은행원이 됐는데 1년에 7번 우수직원 표창을 받아서 부모님 모시고 제주 여행 가셨다고요. 원래 런던 갈 수 있었는데 아파서 못 가고 20살이 정말 화려한 기억이신데요. 조성주님. 이인신 국장님은 20살 때 어떠셨어요? 얼마 전이니까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었고요. 성년의 날에 관심 없었고. 그러니까 성년의 날이나 뭐 환경 문제라든지 네, 이런 거 관심 환경 없었고요. 문제. 예. 친구들이랑 축구 보고 뭐 이런 거 좋아했고요. 20살 아름다운 20살 축구를 좋아하셨구나. 저는 20살에 진짜 뭘 하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성주님은 정말 대단하셨네요.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 우리 복중 시민과 12살 시민 그분들은 평생 제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네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러게요. 그 공개 변론이 진행됐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내일은 최종 이제 변론하는 거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공개 변론을 그동안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일단은 1차가 4월 23일 날 있었고요. 네. 그 내일이 이제 2차인데 이제 이게 최종 변론일 거고요. 잠깐 좀 그냥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헌법재판소에 1년에 한 2,000개 가량의 소송이 이렇게 제기가 되는데 네. 공개 변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빨리 1차 변론 후에 2차 변론을 하는 것도 이분들은 되게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40%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2030년 이후의 계획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책임 소재가 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다. 아하. 이게 없다.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도 없고 목표도 잘못 설정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부 측에서는 중요한 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는 거다. 이거 우리가 2030년까지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2050년까지 줄이는 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제조업 중심 국가인데 이 제조업 중심 국가치고 이렇게 세게 한 건 우리도 도전적이었던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도 엄청 뭐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오가는 와중에 재판관들의 질문들이 전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되게 날카로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하. 네. 어떤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30년 이후에 계획이 없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은 우리가 이거를 계획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토대로 하는 건데 근거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연도별로 뭘 해야 되는지까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그래서 할 만큼 했다. 법에 어긋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아까 우리 내일 변론하시는 네, 한지아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별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을
소소한 책이랑 옷을 낱개로 갖다 놓고 네. 가구는 안 갖다 놓고 이따가 6시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그쵸. 이삿집 센터에서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화를 낼 텐데 지금 정부의 탄소 절감 계획이 조금씩 줄이는 걸로 가다가 마지막에 2028, 9, 2030년에 왕창 75%를 줄이겠다 하니까 네.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지금 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 말씀이 인상적이었던 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할 경우에 정상적인 삶이 불가하다고 네. 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마지막에 75% 줄여야 되니까 전 국민 소등 7시부터 그렇죠. 그 난리를 쳐도 75%가 될까 말까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정부에서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정부 측에서 얘기한 게 네. 지금 그렇게 많이 줄여버리면 네.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 삶이 오히려 파괴된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파괴된다. 근데 오히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다르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때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때로 미뤄두는 것은 그때를 살아갈 시민들한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판결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이 지금 그 내일 변론하는 분이 얘기했다는 그 흑석초등학교 예 6학년 그러니까 방 청소를 할 때 큰 짐을 먼저 치우고 마지막에 작은 짐을 치워야지. 그 큰 덩어리들을 놔두고 소소한 것들을 치우면서 나중에 막판에 할게. 이거 혹시 고등학교 때 우리 많이 이러지 않았나요? 왜 공부 안 해? 그러면 고3 마지막에 그쵸. 가서 하면 돼. 에. 이러다가 안 됐죠, 잘. 그렇죠. 맞아요. 개인은 뭐 근데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예. 근데 국가가 그렇게 하겠다. 탄소 절감 계획을 이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재판관분들도 그러면은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기후 이슈가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 관련해서 이제 깜짝 놀라면서 물어본 게 이렇게 잠재량이 많냐. 근데 이게 청구인 측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한 건데 정부에서 만든 보고서라고 네. 보면 되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백서를 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백서를. 거기에 보면요. 여기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을 볼 때 이제 세 가지 뭐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론적 잠재량이 있는 거고 이제 이제 실질적 잠재량이라고 하죠. 기술적 잠재량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잠재력이 이렇게 있는 건데요. 이론적 잠재량은 말 그대로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뭘 다 이렇게 했을 때 잠재량. 그러니까 이거 엄청 더 많을 수 있겠죠. 우리가 실제 하는 것보다. 네. 근데 이제 이것보다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기술적 잠재량은 어떤 뭐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가 뭐 산간인지 이런 걸 다 따져 봤을 때 민원이 심한 지역인지 그쵸? 뭐 이런 거. 기술적으로 우리가 깔 수 있는 그 잠재량을 한번 뽑아보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론적보다는 조금 적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시장인데 이제 시장은 이 기술적 잠재량 플러스 정부의 규제라든지 혹은 지원책이라든지 혹은 뭐 더 시장에서 실제로 유효한 어떤 변수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잠재량인지를 네. 판단하는 건데 이제 이게 그러면 가장 적겠죠. 네. 이게 지금 이미 926 테라와트시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이게 시장적 잠재량이요. 시장 잠재량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2023년인가에 네. 총 전력 소비량이 588 테라와트시였어요.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1.6배 정도가 이미 잠재량이 있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로 해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아, 시장까지 고려해도. 그렇죠. 네. 제가 재판관이면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할 수 있네. 그러니까. 네. 이거 모든 시민들이 그래 하고 좀 놀랄 만한 수치인데요. 네. 모든 시장적인 규제와 모든 걸 고려해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1.6배? 네. 1.5배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기가. 근데 이 수치가요. 좀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보수적인 수치인 게요. 그 수상태양광이나 아마 이런 거는 제외한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자꾸 전기 아끼라고 하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로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헌법재판관 분들이 이건 진짜 이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에 놀라셨다면은 이거는 걱정이네 하고 또 공감을 하셨을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후에 한 번도 우리가 목표했던 감축량을 채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네, 언제일 것 같으세요? 왠지 2018년이나 9년쯤이었을 아니요, 것 그 같아요. 다음 해가 20년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2020년이요?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코로나 때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목표했던 사업들로 한 게 아니에요. 변수에 의해서 엄청나게 그 강력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니까요. 정부의 목표 때문에 이 목표에 도달한 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2027년, 8년, 9년, 30년 가서 막판에 75% 줄이려면 코로나 때보다 더한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재판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놀라셨겠네요. 한 번도 우리가 달성한 적이 없다. 그렇죠. 몇 차례 놀랐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굉장히 암울한 정말 어떤 정책이나 네. 정부의 대응이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네, 이 염려되는 마음을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이 부릅니다. 한여름밤의 꿈.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하셨어요. 넷플릭스에서 이 비슷한 기후소송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영화가 재밌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영화였는지 제목이랑 내용을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지는 않고요. 저는 어쨌든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청소년 v 정부, 청소년 vs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청소년 대 정부. 그 부제가 기후 정의를 외치다. 이게 이제 아마 미국에서 21명인가가 소송인단을 꾸려서 네. 정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이제 그 소송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소송을 건 거죠. 그러니까 21명은 다 청소년들. 네, 그 청소년 때 시작했다가 이제 성인이 된 분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진행하는 동안. 그렇죠. 근데 정말 폐부를 찌르는 듯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것 때문에 보긴 했지만은 정말 좀 추천드리는. 네. 그리고 미국 사회가 또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이용했는지도 살짝 엿볼 수 있어서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거 되게 흥미롭네요. 네. 청소년 대 정부.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청소년 하고 치면 나오겠네요. 청소년, 귀후, 정부. 기후 이렇게 해도 나오고. 네. 이걸 한번 봐야겠네요. 그 영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복중 태아까지 하니까 왠지 제가 예전 기독교 신자분들은 마리아 태중의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데 복중 태아까지 참여한 이 기후 소송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마무리로 좀 넉넉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마음껏. 일단 첫 번째 그 복중 태아는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래요. 나왔습니까? 있고요. 태어났구나. 네. 그리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어쨌든 방송 준비를 하면서도 좀 더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든 생각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동료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청소년들과 아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우리들만으로 부족했던 이 동력에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넣어주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고마웠고요.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부터 학교 밖의 사회도 청소년기부터 혹은 어린이 때부터 내 권리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세밀하게 내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권리가 어디서 침해되고 있지?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 혹은 제도적으로 보장했던 것이 사실은 학생인권 조례가 있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 맞다.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거의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거고 얼마 전에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개정을 이제 시도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이미 우리는 기후위기 한복판에 있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세상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어떤 학습의 기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보장하고 있었던 제도가 없어졌을 때 우리가 이번에 12살 그 흑석초등학교 6학년 그 한지아 씨 같은 분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조금 비관적이었어요. 저희 오늘의 기후에 나오는 패널 분들 중에서
학생인권 조례로 관심을 갖고 고등학교 때 관심을 갖고 이 시민운동이나 기후 문제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인신 국장님이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하려고 하니까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질문을 하시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게 학생인권 조례 얘기였군요. 조금 아하. 조심스러웠던 게 네. 이거 너무 생뚱맞나 싶긴 했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볼수록 음.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은 다음 세대 편이다. 시간은 오늘의 기후 편이다. 기후 활동가들 역시. 편이다. 네, 학생인권 조례가 저희 나오는 젊은 패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관련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기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인신 사무국장님 얘기가 이렇게 또 현안으로 넘어가네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